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은 혹시 어떤 배우자와 살고 계신가요? 내 마음에 100% 맞는 배우자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살고 있다는 분은 아마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부부 사이를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아이가 있어서라던가 또는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일 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배우자가 나를 배신한다거나 부당하게 대한다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죠. 저는 남편이라는 놈이 저와 제 친정을 개무시하는 놈이었습니다. 길지도 않은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자기 식구들만 챙기는 문제로 싸운 기억밖에 없습니다. 결혼 내내 남편과 시가 식구들 때문에 골치만 아프다가 결국 제가 크게 한 방 먹이긴 했습니다. 사소한 것도 계속 쌓이다 보면 큰일이 되더라고요. 이런 인간과는 도저히 내 앞날을 함께할 수 없어 결혼 4년 만에 이혼 소송했고 결과는 당연히 제가 승소했습니다. 이혼 소송하면서 판사님이 조정기일을 잡아주셨는데 원활하게 협의가 안 되었어요. 서로 가져가야 할 돈 계산이 달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소장 접수하고 나서 그 인간이 연락이 왔었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이혼하자고 한 거니까 재산 분할 똑바로 해라. 결혼할 때 들인 비용까지 정산 똑바로 해서 나누자 이거야. 내 차 팔아서 너네 집 갖다 준 거 똑바로 계산해. 재산 분할을 똑바로 하자길래 저도 그랬습니다. 누가 할 소리래? 아마 당신이 토해놓을 돈이 더 많을걸? 같이 번 돈으로 그동안 당신 식구들 갖다 바친 돈이나 똑바로 계산해. 서로 분명 좋아서 한 결혼이었는데 이혼 과정에는 남보다 못한 원수가 따로 없네요. 무엇보다 돈 앞에서는 참 사람이 치사해집니다. 결국 그 인간은 본전도 못 찾고 저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지만 끝까지 남편은 자기가 더 손해보는 거 싫어서 발악을 하더군요. 지금은 저도 감정이 많이 안 좋은 상태라 주로 제 입장에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제 사연 들어보시고 과연 이 인간이 과연 참아주고 살만한 인간이었는지 판단 좀 해주세요. 결혼할 때만 해도 저는 시댁이 엄청 화목한 집안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과 만날 때 가족 모임에 그렇게 저를 데려가고 싶어 했는데 매번 제가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결혼 전에는 시댁 가족과 왕래하지 말라는 주변 사람들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은 그래도 한두 번은 미리 집안 분위기 파악할 겸 가볼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애초부터 결혼을 고민했을 것 같아요. 상견례 때 처음 본 남편네 가족들은 위계질서 뚜렷하고 집안에 잡음이 없어 보였거든요. 남편은 위로 사업하시는 5살 많은 형 하나 있어요. 이남 일녀 중 차남이고요. 막내 시누이는 미혼이지만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자취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볼까 말까 해요. 남편은 올해 36살입니다. 저는 남편보다 4살 어려요. 저랑은 아주버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9살씩 차이가 나는지라 처음에는 무척 대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아주버님은 일찍 결혼하셔서 아이도 둘 다 초등학생이고요. 시부모님은 원래 2분 다 계셨는데 아버님이 대장암 투병 중이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을 좀 서두르기도 했고 저 결혼하고 1년 안 돼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는 혼자 원래 본가인 경기도 안성집에 남아서 사시고 아주버님 댁은 평택에 사세요. 저희는 용인에 살고요. 그리 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가까워서 매일 얼굴 보고 살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시아주버님이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시려는지 이런저런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편이었어요. 저희에게 자잘한 요구도 많이 하셨고요. 고부 갈등으로 이혼하는 집은 많이 봤는데 저처럼 시아주버님까지 끼어 부부 사이 갈라놓는 경우는 아마 많지 않을 것 같네요. 아주버님은
저랑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꼰대적 잔소리나 조언을 참 많이 하셨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노릇을 하며 거의 집안의 대장 노릇을 하셨고요.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할 법한 잔소리를 시아주버님이 하셨습니다. 너희도 얼른 애를 일찍 낳아라. 빨리 낳고 키워야 안 힘들어. 라든가 남자는 돈 잘 버는 게 의무고 여자는 그저 남자 내조 잘하고 살림 잘하는 게 의무야. 그래야 집안이 잘 돌아가는 법이지. 이런 말도 하셨고요. 저희가 좋은 조언을 구해서 듣는 입장이라면 안이 꼽지 않을 텐데 문제는 가족끼리 모이기만 하면 꼭 본인이 인생 선배랍시고 결혼 생활이며 사회생활이며 여러 가지 면에서 조언 및 잔소리 꼰대짓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결혼 초반에야 쉬어른이라는 이유로 저나 남편이나 내내 하면 대답도 잘하고 경청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와 아주버님이 첫 번째로 감정이 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은 자발적 딩크예요. 결혼할 때부터 아이 문제는 그렇게 합의했었습니다. 물론 시댁에서 아시면 싫어하실 게 뻔했기에 바로 말씀드리진 않으려고 했어요. 살다 보면 아이 문제를 체근하시게 될 거고 그때 자연스럽게 커밍아웃할 생각이었습니다. 결혼했으면 아이 문제는 부부 둘이서 결정할 일이지 가족들이 강요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저희는 처음부터 대출로 시작했기 때문에 돈 모으는 게 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이 합쳐 재산이라 봤자 결혼할 때 제가 사서 가져왔지만 남편이 저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SUV 차 한 대랑 대출 뺀 전세비 1억 2천, 비상자산 2천이 있었어요. 대출만 8천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아이 문제는 생각할 수 없었고요. 그런데 아주버님 내외는 가족끼리만 모이기만 하면 이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원래 돈이라는 게 모으려고 애쓰면 더 도망가는 법이야. 돈 모으고 애 낳아야지 하지만 애 낳고도 돈 잘만 모으는 집들 많아. 돈 때문에 안 낳겠다는 건 핑계야, 핑계. 이런 말씀을 하시며 저를 불편하게 하십니다. 제가 답답한 건 그럴 때만 다 남편이 뭐라고 딱 부러지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형님 말에 꼼짝을 못한다는 겁니다. 옆에서 형님까지 아주버님 말을 거들면 제 얼굴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몇 번은 우리가 알아서 말하고 하겠다 좋게 넘어갔지만 계속 그러시니까 저도 짜증이 나서 한 번은 싫은 내색을 했었습니다. 아주버님, 조언은 감사하지만 저희가 원하지 않는 조언은 그냥 간섭으로 느껴져요. 솔직히 아이 문제는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저희는 지금 아이 가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 듣기 불편하니까 앞으로는 그 문제는 간섭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다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식구들 있는 데서 저한테 한 방 먹으신 게 자존심이 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싸늘한 표정이 되셔서는 내가 잘 몰랐는데 재수 씨는 참 말버릇이 없네요. 내가 동생 생각해서 하는 말을 간섭이라고 생각해요? 애 가지는 문제가 부부 사이의 일이라고 자르는데 엄연히 우리 가족 문제이기도 해요. 이게 어떻게 둘만의 일이라 그럴 수가 있지? 내가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생보다 더 살아보니 이런 게 좋다 싶어 얘기해 주는 건데 너무 냉정하게 말하는 거 내 입장에선 서운하네요. 이러시길래 아주버님, 단순히 저희보다 더 살아서 하는 조언이라고 하시는 건 그냥 꼰대라서 하는 말이죠. 더 이상은 제가 불편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뭐, 꼰대요? 재수 씨, 지금 말 다 했어요? 시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예요? 당장 사과해요. 제가 이 집에 시집 와서 며느리긴 하지만 아주버님이 막대하실 수 있는 아랫사람은 아니에요. 당돌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앞으로 아주버님도 말씀하시는 건 조심해 주셨으면 해요. 그러자 요즘 말로 분위기가 십창이 났다고 해야 하나요?
형님은 가자미 눈이 되어서 저를 째려보시더니 나는 시집 와서 시댁 어른들이 얘기하면 절대 말대꾸 한 적 없는데 요즘 세대는 확실히 다르네? 동서, 동서 생각이 맞다고 해도 이렇게 대놓고 듣기 싫다 그러는 건 버릇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몰라? 두 부부가 한편이 되어 저를 몰아붙였지만 저는 끝까지 사과를 안 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자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더니 집에 도착해 저에게 귀엽고 쓸데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오늘 왜 그래? 형이 걱정돼서 하는 말 가지고 그냥 알았다 대답하고 말지 예민하게 굴어. 내일이라도 형님한테 전화해서 사과드려. 저는 남편이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 사고방식 강요하는 것도 폭력이라고 하고 사과할 생각 없다고 단호하게 맞받아 쳤습니다. 사과하려면 대드는 마누라 둬서 잘못했다고 당신이나 사과해. 당연한 거 말한 것뿐인데 사과할 생각 없어. 재수 씨 하대하는 거 누구 욕 보이는 건지 알긴 해? 당신이야말로 처신 똑바로 해. 부부 사이 일은 아주버님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야. 내가 그런 말 듣고 있으면 먼저 나서서 형을 말렸어야지. 당신이 아주버님한테 말해. 앞으로는 그런 말 나한테 직접 하지 말고 당신 통해서 하라고.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재수 씨랑 아주버님이 얼마나 어려운 관계인데 저런 소리 나한테 하신다는 건 솔직히 내 입장에서 나를 무시한 거로 느껴져. 아, 알았다. 알았어. 당신은 뭐든 적당히 넘기는 게 없어. 그냥 대답 적당히 하고 넘어갔으면 이렇게 서로 기분 상할 일 없잖아. 속에 잘 담아두지 못하는 저의 이런 성격도 문제라면 문제겠죠. 하지만 그 일 있고 나서도 시아주버님은 선을 넘는 간섭을 하셨고 저와는 뭐랄까 가족 모임이 인사는 하지만 조금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댁에 다녀오는 날은 당연하게도 부부싸움하는 날이 되어버렸고요. 웃긴 건 남편의 태도입니다. 어릴 때부터 형 말은 거역한 적 없다는 착한 동생이라고 결혼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거의 아주버님의 부하 수준이라는 건 몰랐어요. 결혼하고 보니 아주버님 내외는 사업을 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집안 행사는 물론 모임이 있을 때마다 아주 사소한 것도 매번 부담을 지었습니다. 가령 아버님 기일은 시어머님이 계신 본가에서 전부 모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음식 준비하는 게 힘드니 자식들이 나눠서 음식을 해갑니다. 근데 돈 많이 드는 불고기라든가 품이 많이 드는 잡채 동그랑땡, 각종 전유 이런 건 꼭 제 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나물, 약과나 황태포 같은 건 형님이 준비해 오고요. 그런 것까진 좋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 집이 서울에서 가깝다며 수산시장에서 가서 횟감을 포장해 오라 시키십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저희 집 서울에서 1시간 넘는 거리예요. 그럼 서울에서 횟감 사고 안성까지 가려면 꽤나 오랜 시간을 도로에서 보내야 합니다. 근처 시장에서 사가면 안 되냐 하면 정색하면서 안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꼭 오는 중에 뭐가 없다, 마트 들러 뭐 사와라 하고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요. 아주버님이 동생 부부에 대한 배려심이나 이해심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동생이라고 남편을 만만히 보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짜증이 나는데 그 옆에서 남편은 정작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형이 하는 말을 아주 잘 따릅니다. 명절에는 보통 며느리들이 함께 음식 준비를 하기 마련인데 형님은 바쁘다는 이유로 미리 오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실 두 분이 장사를 하시느라 바쁜 건 알아요. 하지만 그럴 거면 모두가 편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유독 형님 내외에는 관대하셨고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연차를 내서라도 가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불만으로 쌓였어요. 솔직히 형님이 말이라도 한번 예쁘게 하셨다면 저 그런 거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니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자기가 못 가서 미안하고 동서가 애써줘서 고맙다는 말, 그 말 한마디만 들었다면 저도 아주버님 부부에 대해 고가운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뭐라 할 사람은 남편뿐이었고 남편에게 불만을 말하다 보면 늘 싸움이 되었습니다. 누가 보면 당신이 장남인 줄 알겠다. 형이 있는데 매번 제사는 우리가 더 많이 준비하는 것 같아. 그럴 거면 차라리 우리 집에서 모시는 게 낫겠어.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고작 명절에 한두 번이잖아. 꼭 장남이 하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니야? 그냥 당신이 좋은 마음으로 수고해주면 온 가족이 행복한 건데 매번 왜 그렇게 따지고 드냐? 당신 혼자 일하는 게 그렇게나 억울해? 형님네는 장사가 힘드시잖아. 하루 안 하면 손해가 얼마겠냐고. 그럼 둘째 며느리는 무슨 죄야? 명절 제사도 그렇고 꼭 무슨 행사 있으면 전부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하잖아. 그렇다고 형님네가 돈을 내시는 것도 아니고 매번 슬쩍 입 닦으시는 거 솔직히 나 기분 나빠. 야, 형님은 애도 둘이고 돈이 많이 들어. 우리는 둘이 벌어 둘이 쓰는데 비거가 되겠어? 그래도 같은 자식인데 형님이 많이 내시는 거 아니면 적어도 같이 부담은 해야지. 돈 들어가는 건 다 우리가 하는 건데 돈 10만 원이라도 보태라고 한 적 없는 건 당신 형님이 너무한 거야. 솔직히 경우가 없는 거지. 남편은 자주 모이는 거 아니라지만 솔직히 한 달에 한두 번씩 보는 거 저는 자주 보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버님은 가족들을 불러 모아 일장연설하는 걸 무슨 장남의 특권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가 식구들이 모이는 자리가 점점 불편하고 가기 싫게 느껴졌습니다. 시 아주버님 내만 불편한 게 아니라 당연히 시어머니도 싫었습니다. 전형적인 옛날 분인데다 가부장적인 시가 마인드 장착하신 건 당연한 거였고요. 무엇보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시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였어요. 그런데 꼭 아들 중에서도 딸 노릇하는 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시댁에선 제 남편이 그런 역할을 하는 아들이었던 모양입니다. 장남은 왠지 모르게 어려워하시면서 우리 남편은 아주버님네보다 더 멀리 사는데도 툭 하면 오라가라 부르시고 뭐 사달라 뭐 해내라 하셨거든요. 그걸 남편은 군말 없이 다 들어드렸고요. 그런 거 100번 이해하고 넘어간다 이겁니다. 하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문제로 남편과 크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하다 이제는 아주버님네 식구들 생일상까지 차려야 하는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제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번 주말에는 조금 일찍 와서 음식 준비 좀 해야겠다. 네? 어머니, 이번 주는 외식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얘도 참, 매번 이 많은 식구들이 외식을 어찌하니? 다음 주에 큰애 생일이야. 네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장사 때문에 너무 바빠서 애들 챙기는 거 힘들 거다. 미리 집에서 우리가 생일상 좀 차려볼까 하는데 네가 일찍 와서 음식 좀 하렴. 큰 조카 생일상을 차려주고 싶으시다며 저더러 와서 도우라는 말이었습니다. 듣는 순간 당연히 짜증이 솟구쳤죠. 하지만 차마 싫다는 말은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큰 아주버님 내외와 얼굴 보는 것도 편치 않은데 거기다 대고 어머니 말을 거역하면 제가 그 집안에서 나쁜 며느리 되는 건 뻔했으니까요. 알았다 대답을 하고 끊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열이 받더라고요. 자기 자식 생일상은 부모가 챙겨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가족끼리 하던가요? 어머니는 큰 아주버님 내외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시지만 저 역시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남편과 연봉도 비슷하고 업무 강도도 센 편이라 주말이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은 적이 많아요. 그런 며느리에게 어린 시조카 생일상을 차리러 오라는 건 너무 배려가 없는 거 아닌가요? 참다 그냥은 못 넘어갈 것 같아서 남편에게 제 속 얘기를 했었어요. 안 가겠다고 하는 건 바라지도 않았고요. 적어도
남편만은 제 입장에서 생각해 줄 거라 기대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번 주에 당신 조카 생일상 준비하자시는데 알겠다고는 했지만 생각할수록 짜증이 나네. 아니 왜 제사고 어머니 생신이고 온갖 행사는 우리가 도맡아서 하는 거야? 우리도 바쁜데 사업하시는 게 벼슬이냐고. 자식 생일은 당연히 부모가 챙겨야지 그걸 왜 나더러 챙기시라는 거야? 다음번엔 이런 일 없게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그리고 이참에 가족이 모이는 거 횟수 좀 줄이자. 조카 생일잔치 작은 엄마가 챙겨줄 수도 있는 거지. 고작 그거 싫어서 투덜대는 거야? 그걸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려?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해줘. 한 달에 고작 해야 한두 번인데 그거 안 가겠다 하면 혼자 계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시겠냐? 당신 자꾸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문제 만들지 마. 결혼했으면 며느리돌이 하는 건 당연한 거야. 당신이 자꾸 이러면 내가 중간에서 곤란해져. 뭐? 곤란하다니? 당신은 가만 보면 내가 힘들고 속상한 건 늘 모른 척 하더라? 내가 당신 가족들 때문에 힘들다는데 당신은 고작 한다는 말이 문제 만들지 말라고? 며느리돌이 따지는 사람이 사위돌이는 한 적 있어? 당신 집에는 꼬박꼬박 가면서 나는 우리 친정부모님 명절에만 겨우 얼굴 보고 살아.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한 번이라도 안부 전화 한 적도 없으면서 나한테는 대체 왜 그러는 건데? 그거야 당연한 거야. 내 주위에는 처갓집 들락거리는 사위 없어. 그리고 너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은 원래 잘 뭉쳤어. 근데 너랑 결혼하고 나서 가족끼리 어색해진 거 알아? 너만 잘하면 온 가족이 다 행복한데 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는 건데? 우리 형수 봐봐. 형수는 시집 와서 당신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했어. 중간 역할을 잘하라는 게 아니라 저더러 문제를 만들지 말라며 형수와 비교까지 하는 남편 말에 하도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하나 입 다물고 있으면 가족 모두가 행복하다는 말에 저는 살짝 충격을 받았지만 거기까지도 참았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주말에 시조카 생일상까지 차렸고 용돈까지 줬습니다. 자기 가족은 끔찍이 챙기는 사람이 친정에는 시댁에 쓰는 신경 절반도 쓰지 않는 것도 서운했지만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제 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저는 동생 결혼시키면서 내 남편이 얼마나 쪼잔하고 그릇이 작은 인간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보통 동생이나 언니 오빠가 결혼할 때는 목돈을 축의금으로 도와주지 않나요? 저는 적어도 동생 결혼하는데 100만 원 정도는 보태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기에 저희가 집을 이사하는 바람에 금전적으로 좀 쪼들린 시기였어요. 그래도 둘이 못 먹고 살 정도로 궁핍한 건 아니었고 돈 100이 아니라 300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동생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남편이 넌지시 묻더라고요. 처제 축의금 얼마 할 거야? 당신이 알아서 할 거지? 내가 알아서 할게. 돈으로 달래서 현금으로 줄 생각이야.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해. 많이 하면 좋겠지만 각자 형편껏 하는 거니까. 나는 100만 원 정도는 해주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제가 100만 원을 얘기하니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한다는 말이 무슨 100만 원을 해? 처제는 당신 결혼할 때 밥통 하나 사줬잖아. 당신도 그 정도 하면 되지 무슨 100만 원이야? 그거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잖아. 그냥 처제랑 똑같이 밥통을 사주던가 10만 원 정도만 해. 10만 원이라니? 지금 장난해? 당신은 형제가 결혼하는데 10만 원만 하냐? 당신 돈 아까우면 내 돈으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잖아. 우리 지금 쪼들여서 카드값 내기도 버거운 거 몰라? 당신이 주는 돈 땡전 앞은 안 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이 축의금 100만 원에 펄쩍 뛰는 거 보고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게다가 10만 원만 하라니요. 무슨 회사 동료가 결혼한답니까?
신경 끄라고 해놓고 저는 동생에게 결혼 전에 미리 1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더 못해줘서 미안했지만 동생은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고마워하는 거 보니 제 마음이 더 미안했고요. 그래도 돈 건네주면서 저와 남편이 준비한 거라고 말은 했어요. 그리고 동생은 결혼식을 잘 끝냈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동안은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난데없이 축의금을 얼마 했냐고 묻네요. 저는 일전에 남편이 축의금 10만 원 하라고 지랄했던 게 떠올라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동생에게 100만 원을 건넸지만 싸우기 싫어서 금액을 줄였어요. 당신 처제 축의금 얼마나 했어? 형편껏 한 거 맞지? 당신이 하도 돈 없다 그래서 30만 원 했다. 됐어? 저는 30 정도면 남편 그릇에 적당하겠거니 생각했는데요. 그 인간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뭐? 야, 내가 형편껏 하랬더니 30만 원이나 했다고? 너 내 조카 용돈 꼴랑 3만 원 주고 우리 엄마 용돈 맨날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주면서 30을 해? 와, 너무 너네 식구들만 챙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네요. 기가 막혀서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 30만 원이 많다고 하는 말이니? 동생이 결혼하는데 30만 원이 많아? 그동안 내가 당신네 집안의 외식비랑 용돈이랑 음식하느라 쓴 돈은 생각 안 해? 어머니 약값한다고 지난달에 30만 원 넘게 쓴 것? 진짜 당신 이런 인간이었구나. 당신네 가족만 식구고 우리 가족은 남이니? 그래서 돈이 아깝다는 거네. 현금은 적당히 하고 나중에 필요한 거 하나 사주면 될 것을 뭐하러 그렇게 많이 했어? 30이 적다니. 솔직히 너도 우리 가족한테 돈 쓸 때 맨날 죽상이었잖아. 제가 고지고대로 100만 원 했다고 말했으면 아마 더 크게 싸웠을 것 같네요. 돈 30에 드러난 남편 속마음을 알고 나서 남편에게 남아있는 정이 떨어진 건 물론이고 앞으로 이런 사람과 내 인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고요. 그 축의금 사건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너무나 실망해서 한동안 냉전을 했고 방도 따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가던 시댁에도 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가자고 하면 회사 일 핑계대고 휴일에도 출근해버렸고요. 몇 달을 시댁을 안 가고 그 집 식구들 안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남편이 미우면 당연히 그 집 식구들도 싫은 건가 봅니다. 저는 그렇게 시댁과 연을 끊고 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가니까 명절을 앞두고 형님이 연락을 해서는 뭐라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동서, 언제까지 안 올 셈이야? 이번 추석에는 와야지. 어머니가 걱정 많이 하셔. 서방님이랑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동서도 어지간히 해. 내가 볼 때 동서 신랑만큼 1등 신랑감 없어. 암튼 나는 분명히 말했다. 요즘 우리 장사도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 나 명절 신경 쓸 여유 없으니까 동서 이번에는 꼭 와. 형님이야 명절 앞두고 일하기 싫으니 그러신 거겠죠. 대답은 가겠다 했지만 남편에게는 시댁에 가지 않겠다 선언했어요. 남편 반응이 어땠겠어요? 당연히 부부싸움 격렬하게 했습니다. 밤새도록 서로 비난하며 니네 식구 너네 식구 따지고 싸웠죠. 그리고 결국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고요. 나중에는 남편도 포기하는 눈치였고 제가 시댁을 멀리하면서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멀어진 부부 사이만큼 대화도 줄었고 아이가 없으니 더욱 두 사람 사이에 접점이 없었어요. 한 집에 살지만 마치 같이 자취하는 동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시댁에 안 가는 건 편했지만 남편과 한 집에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게 마냥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이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솔직히 했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뒤끝이 많은 사람이라 제가 먼저 손을 건네지 않으면 절대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러니 부부 사이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과의 사이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아주 큰 사고를 쳤더라고요. 남편과의 대화가 없었기도 했지만 아마 남편은 저와 사이에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했을 사람입니다. 그 일로 저는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고요. 평소 저에게 아쉬운 소리 할 게 없으면 연락도 안 하던 형님이 또 연락을 했더라고요. 제가 시댁에 안 가면서 한동안 저를 문자나 전화로 괴롭혔는데 뜸해졌다 했더니 또 괴롭히나 싶어 일단 전화는 받았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되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겁니다. 동서, 고마워. 동서 내가 안 도와줬으면 우리 망했을지도 몰라. 정말 고맙다. 남자가 아무리 자기 형제 돕고 싶어도 여자가 싫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어쩜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좋아? 서방님이 동서한테는 연락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사람이 그러면 쓰겠어? 아무리 동서가 우리 얼굴 안 보고 산다지만 고마운 건 고마운 거잖아. 네? 형님,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뭘 도와줬다 그러세요?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형님에게 되물었죠. 그랬더니 형님이 놀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모른다고? 동서, 서방님이 우리 애들 아빠 사업자금 때문에 힘들었던 거 몰라? 거래대금 못 치르고 월세도 못 내고 있었거든. 힘들어서 사채 쓰는 바람에 중내 산외하고 있었는데 서방님이 1억을 융통해주는 바람에 우리 숨통 트였잖아. 1억이요? 남편이 1억을 드렸다고요? 그 인간이 1,000만 원도 아닌 무려 1억이나 되는 돈을 아주버님 내외 사업자금으로 쓰라고 빌려줬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그런 큰 돈이 있었을 리는 없고 아마 일부는 대출을 받아줬을 거란 짐작이 들었습니다. 형님, 우리 남편이 아주버님한테 1억을 줬다는 거 정말이세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드린 건가 보네요. 그 인간이 그런 큰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기껏해야 수중에 몇천 있을 텐데요? 제 대답을 들은 형님은 순간 본인이 실수했다는 걸 알았는지 당황하더라고요. 어머, 동서, 설마 서방님이 얘기도 안 하고 우리 빌려줬다는 거야? 아우, 이를 어째? 내가 말실수 한 건가 보네. 동서, 아무튼 나는 다른 이유는 없었어. 그냥 고맙다는 인사하려고 전화한 거야. 서방님하고 잘 얘기해봐. 알았지? 형님은 황급히 전화를 마무리했고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나는 거야 이로 말할 수 없었지만 싸워봤자 입만 아플 것 같더라고요. 일단 형님 말은 거짓말이 아닐 테니 이미 1억을 건넨 건 팩트였고요. 무엇보다 기분이 더러웠던 이유는 내 동생 결혼식에는 30만 원이나 축의금을 했다고 지랄하던 놈이 자기 식구 힘들다고 1억이나 턱턱 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00만 원도 아닌 1000만 원도 아닌 1억이나 말입니다. 형님에게 그 전화 받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퇴근에 들어온 남편에게 바로 따져 묻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지켜봤어요. 이 인간을 한번 엿먹일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몇 날 며칠을 했습니다. 이 인간은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아도 할 건 다 하고 다니는 놈이었습니다. 주말에는 골프에, 평일에도 자기 몸 가꾼다고 헬스장 꼬박꼬박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침 2박 일정으로 출장을 간다고 신나게 여행 가방을 싸더라고요. 진짜 출장을 가는 건지 직원들하고 놀러를 가는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요. 그때 문득 남편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하나를 빼앗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좀 유치했구나 싶지만 그때는 뭐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출장 간 사이 중고차 회사에 가서 차를 팔아버렸습니다. 결혼할 때 제 돈을 더 보태 산 거라 명의는 제 것이었지만 거의 남편이 사용한 차였어요. 남편 놈이 결혼 생활 내내 골프백을 싣고 다니며 애지중지한 애마였고요. 나름 좋은 차였고 탄 지 5년도 안 된 차라 팔았더니 4천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차 판 돈을 전부 엄마에게 붙여드렸습니다. 영문을 몰라 놀라신 엄마가 무슨 돈이냐고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너 갑자기 이런 큰 돈을 왜 엄마한테 보내는 거야? 엄마가 너한테 이 돈을 왜 받니? 엄마, 그냥 받아둬요. 엄마가 나 시집 갈 때 보태준 거 돌려주는 거야. 사실 나 김서방이랑 이혼할 거야, 엄마. 그 인간하고 나 사이에 미리 정산할 게 있어서 내 차 팔아서 드리는 거니까 아무 말 말고 넣어둬요. 제가 이혼한다는 말을 하자 친정집은 난리가 났었고요. 당장 집에 와서 무슨 일인지 얘기하라는 엄마에게 그동안 제가 어찌 살았는지 전부 말씀드렸네요. 동생 축의금 내가 100만 원 했지만 남편은 30만 원 한 줄 알고 있다는 얘기부터 시아주버님 내외와 껄끄러운 관계도 전부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저와 상의 없이 1억을 아주버님네 건넸다는 것까지 다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이혼한다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을 거라 하시면서 저를 믿겠다 하셨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곧 자기 차가 없어졌다는 거 알고 난리가 났죠. 도난당한 줄 알길래 제가 태연히 팔았다고 말했고요. 그랬더니 몇 번을 정말이냐며 사실 확인을 하더라고요. 정말 차를 팔았냐며 몇 번을 묻더니 성질이 나는지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신이 뭔데 내 차를 팔아? 대체 이유가 뭐야? 나 내일 출근 어찌하라는 거야? 당신 혹시 지금 뭐 정신적으로 문제 있니? 당신 또라이야? 당신 말은 똑바로 해. 당신이 타고 다녔지만 엄연히 내 돈 들어간 내 차야. 내가 돈 필요해서 판 거야. 팔아서 친정 드렸어. 급하게 쓸 데가 있으시다는데 돈이 없어서 말이야. 야, 친정에서 돈 달라고 날름 차를 팔아버리는 사람이 어딨어? 거기 네 돈만 들어갔냐? 명의만 네 거지 내 돈이 더 들어갔어. 그동안 보험료에 기름값에 전부 다 내가 부담한 건 몰라? 당신 차 팔려면 나한테 상의를 먼저 했었어야지. 차 판 데 어디야? 지금 가자. 그 돈 도로 내놔. 지금 가서 돈 돌려주고 차 찾아오자. 남편이 길길이 날뛰며 저한테 차 판 돈을 내놓으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상의라도 하고 당신 형한테 돈 1억 빌려준 거니? 당신 마음대로 빌려준 거잖아. 돌려받을 생각은 하는지 모르겠다. 당신 형님이 제대로 갚기나 하겠어? 당신이야말로 대체 그 큰 돈이 어디서 난 거야?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놀라긴 했습니다. 당신 그거 언제부터 알았어? 그건 당장 급하다길래 대출 조금 받아서 형님 준 거야. 당장 사채 때문에 가게가 망하게 생겼는데 어쩌냐? 당신한테도 조만간 말할 생각이었어.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그렇다고 타고 다니는 차를 팔아버린 거야? 당신 참 독하다, 어? 빨리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차 판 돈 돌려달라고 해. 아님 내가 말해? 어디 전화해봐. 당신 꼴만 우습게 될 거라는 거 모르니? 당신 정말 웃기는 사람이다. 내 동생 결혼할 때는 돈 30만 원도 많다고 지랄하더니 당신 형님이 급하다니까 돈 1억 대출까지 해서 갖다 바치냐? 하긴 돈 30도 눈 뒤집혀서 아까웠는데 차 판 돈 친정 줬다니까 속이 뒤집히겠지. 아, 나도 병신이지. 그때 시댁하고만 연 끊을 게 아니라 당신이랑도 연을 끊었어야 하는데 말이야. 당신하고 산 세월이 너무 분하고 억울해. 내가 너같이 남보다도 못한 인간을 남편이라고 옆에 두고 산 게 병신 같다. 그래서 뭐 우리 형이 내 돈을 뭐 공짜로 받은 것도 아니잖아. 내가 형한테 돈 준다고 했으면 당신이 오케이 했을 것 같아? 조카 생일도 싫다, 시댁 가는 것도 싫다는 당신이 퍽이나 돈 해주라고 했겠다. 당신은 나한테 큰 소리 칠 거 없어. 당신이 우리 집에 시집와서 대체 뭘 얼마나 며느리돌이 했다 그래? 좋은 말 할 때 빨리 그 돈 내놔. 며느리돌이 좋아하네. 나는 사표 낼 테니까 당신 잘하는 아들 노릇 동생 노릇 당신 가족한테 잘하고 살아. 우리 갈라서자. 남편은 자기 형님에게 1억이라는 돈을 준 건 형제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저한테는 하등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자기 계획보다 빨리 알았다는 것에 당황했을 뿐이었죠. 그런 사람하고 무슨 말이 통하겠어요? 끝까지 차 판 돈을 내놓으라길래 저는 이혼하자고 했죠. 고성이 오가는 건 물론 욕설도 오갔고요. 결국 남편이 물건을 집어던지기까지 하길래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부부싸움은 경찰이 오고 나서야 끝났네요. 갈 때까지 간 부부 사이니 남은 수순은 당연히 이혼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네 집 내 집 따졌지만 그 집 역시 전세 계약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에 남편 놈을 내쫓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연 초반에 말씀드렸듯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가고 나서 저는 변호사 상담 후 바로 이혼 소송했어요. 싸움 녹취했던 것들, 경찰 출동 내역 등 저에게 유리한 증거였고 저는 위자료 3천만 원의 재산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남편 쪽에서 제가 며느리로서 해서는 안 되는 도의적인 선을 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려 노력했지만 판사님은 그것은 태도의 문제일 뿐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며 남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하면서 저에게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비협조적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판사가 직권조정하겠다는 엄포를 듣고는 결국 저의 요구대로 결혼할 때 제가 보탠 돈, 결혼예물 고스란히 돌려받았습니다. 만약 남편이 이 사연을 듣는다면 이런 충고를 해주고 싶네요. 당신이 이혼을 억울하다고 하고 내 탓을 하지만 우리 이혼은 내 탓이 아니야. 역지사지로 아내 마음 헤아릴 줄 모르고 너와 네 가족만 챙기는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는 당신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 꼭 명심해라. 결혼하면 내 배우자가 우선이어야 하고 내 사람 가족도 챙기는 게 당연한 거야. 너는 나한테 당신의 가족에게 할 도리만 강요했지? 다음에 결혼을 또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 한 것처럼 한다면 너는 또 한 번 망할 거야. 새겨들어!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사연을 쓰다 보니 열받아서 그런 건지 눈물까지 나네요. 아직도 내가 그 인간을 생각하며 흘릴 눈물이 남아있었나 봅니다. 앞으로는 눈물 따위 흘리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